이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은 희년경제와 지공주의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땅의 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이시라는 것이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의 유일한 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신의 형상은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왕같이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처럼 고귀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하게 평등한 것이죠. 여기서 평등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땅을 경작하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경작하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토지 사용권을 주고 누구에게는 토지 사용권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는 땅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땅을 적게 주고 이렇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작하라는 명령을 모든 사람이 받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는 평등 사상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에 담긴 모든 사람의 토지 사용권 사상이 이 두 개 결합하면 만인의 평등한 토지 사용권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평등하게 토지 사용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독교인만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등하게 토지 사용권을 주신 것입니다. 희년경제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 있는 희년토지법의 4가지 원칙들이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된 대안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희년경제법의 4대 원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희년토지법의 평등한 토지권 원칙입니다. 희년토지법은 희년경제법의 나머지 3가지 법들, 즉 희년주택법, 대부법, 노동법 이것의 기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희년토지법이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서 있는 나머지 3가지 법들도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희년토지법의 원칙인 평등한 토지권 원칙은 현대의 지공주의 정책으로 아주 훌륭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공주의는 그 핵심 내용이 평등한 토지권의 원칙을 지대 환수라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그런 사상을 의미합니다. 평등한 토지권이라는 원칙을 지대 환수라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사상, 그것을 바로 지공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땅, 지, 대가, 대 해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통상적으로 1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지대라고 합니다. 건물을 생각하시면은 건물이 건물 아래 땅과 건물 위에 그 건축물로 되어 있죠.
그럴 때 이 건물주가 건물 임대료를 받을 때 건물 임대료는 토지분 임대료와 그 위에 건축물인 건물분 임대료의 합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건물 임대료죠. 그때 바로 토지분 임대료가 이게 바로 토지 사용의 대가. 그래서 지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대를 환수하자, 사회가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지공주의는. 이 지공주의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그 사상의 핵심 내용, 즉 평등한 토지권 원칙을 지대 환수 방식으로 구현하자는 이 내용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처음 주창한 그리고 정립한 사람이 바로 헨리 조지입니다. 헨리 조지는 미국의 경제사상가의 사회운동가인데 19세기 후반의 사람입니다. 헨리 조지는 매우 가난한 그런 어린 시절과 또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 비참한 그 가난을 그는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가 이제 한 언론사의 특파원이 돼서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의 대로상에서 화려하게 또 높이 솟은 고층 건물들 바로 옆에 비참한 빈민가에서 추운 겨울에도 어린 소녀들이 맨발로 이렇게 다녀야 되고 헐벗은 그리고 굶주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진보와 빈곤의 이 역설의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즉 생산력이 진보하는 물질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부가 증가하는 이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의 이 가난은 더 깊어지는가 이 문제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층 빌딩이 높아갈수록 그 가난의 그 어두운 그림자는 더 짙게 드리워지는 이 진보와 빈곤의 이 역설을 고민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토지 문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1년 반 동안 쓴 끝에 탈고하던 날, 다 마치던 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마쳤을 때 저는 혼자 있었는데 그때 무릎에 몸을 파묻고 어린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 안식은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조지가 40세 되는 해에 출간한 진보와 빈곤은 그 당시에 1900년까지 영어로 쓰인 논픽션 분야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그런 책이 되었고 10개의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어권 국가들의 선풍적인 돌풍을 헨리 조지의 사상과 그 운동이 일으켰습니다. 헨리 조지가 운명을 했을 때 그 장례식에는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이 헨리 조지가 자신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에서 쓰려고 했던 것은 그 책 제목처럼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생존 최저임금이라는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현실의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지대를 차지하는 데 있다.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지대도 증가하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의 혜택이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지 못한다. 이 문제는 지대 불로소득을 노린 토지 투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대를 모두 환수해서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헨리 조지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한 지공주의는 그 분부의 정의관이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 철학은 토지의 사용 대가는 사회가 공유하고 노동과 자본의 사용 대가는 개인이 사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년 해마다 지대 전액을 환수하고 그 대신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부 등에 대한 조세를 최대 감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토지 사유제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지대조세제를 택하고 토지가 공유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토지 공공 임대제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 지대조세제라고 하는 것은 지대를 조세,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그 개인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두고 다만 그 토지에서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그 지대를 사회가 조세로 환수한다는 것이죠. 이 공유지에서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하는데 토지를 공공이 그 사용자에게 임대를 해주고 대신 토지 임대료인 지대를 환수해서 정부의 공적인 재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대를 조세로 최우선적으로 환수를 하고 그 환수하는 지대만큼 다른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부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는 것이죠. 토지공공임대제 역시 똑같이 토지 임대료, 지대를 최대한 환수를, 최우선적으로 환수를 하고 그 대신에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부 등에 대한 조세를 동시에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대조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는 이 말만 다르지 내용에 있어서는 지대를 환수하고 그 다음 생산과 소비, 유통 등에 대한 조세는 그만큼 최대 감면한다는 것으로 사실은 알맹이가 똑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지공주의 정책은 통일 한국의 경제체제를 위한 대안이 됩니다. 남한은 지대조세제를 실시를 해서 지대를 거의 전부 조세로 환수하고 다른 세금을 감면하고 북한은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해서 현실 지대를 거의 전부 환수하고 그 대신 다른 조세를 감면하면 됩니다. 이 지공주의 통일경제체제를 향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가. 현재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현재 개성공단의 부지의 경우에 이제 북한 정부가 제3자를 경유해서 즉 현대아산이나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제3자를 경유해서 민간기업과 간접적으로 이렇게 토지 사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3자를 경유하지 않고 북한 정부가 직접 민간 입주기업과 토지 사용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과 그 갱신 방식은 계약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해서 또 갱신은 5년 단위로 지대를 재평가해서 징수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제 개혁의 방향은 복잡한 세금을 단순화시키고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은 지대 수입만큼 최대한 감면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 북한보다 먼저 토지 사용권 그 제도를 마련한 중국의 토지 유상 사용권 제도 하에서 이런 폐단들이 등장합니다. 중국 정부가 토지의 그 용도별로 30년에서 70년 단위로 장기간 토지 사용권 그 거래 계약을 민간 기업과 맺습니다. 그럴 때 보통 최초 그 상황은 황무지와 같은 벌판이기 때문에 계약지대는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계약지대선입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 이제 50년간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그 중국 정부가 가져가는 그 지대의 총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즉 도로나 전기나 또 이런 설비들이 등장하고 인접해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따라서 현실 지대는 나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국의 경우는 전향제도라고 해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재임대입니다. 이 기업이 이 사용 토지를 다른 기업에게 팔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향을 할 때 이 차액, 이게 부동산 프리미엄이 됩니다. 이 차액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것이죠. 물론 중국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이 차액의 일부를 환수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액수가 적습니다. 바로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예를 들어 5년 단위로 지대를 재평가해서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을. 그래서 현실 지대 이 액수로 해서 다시 또 10년째 되는 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 이만큼을 이제 중국 정부가 현실 지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사업자의 그 투자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대 재평가와 그 계약갱신을 해마다 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너무 그 사업이 불안정하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고, 그리고 대신 이 최우선 그 입주권을 기존 기업에게 배정을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지금 중국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세원은 그 재정은 일정하게 있는데 이 지대에서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생산 활동에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대를 적게 징수하는 만큼 중국 정부가 다른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일어나고 생산에 대한 세금도 더 그러니까 늘어나고, 중과세가 생산 활동의 중과세가 되면, 그러면 이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고용이 다시 위축이 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저임금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5년 단위로 지대를 재평가해서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현실 지대를 중국 정부가 징수를 하게 되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면서 또한 이 지대를 많이 징수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이 낮춰지면 생산활동은 늘어나게 돼요.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실업이 감소하고 저임금도 감소하는 이런 문제 혜택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이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현실 지대를 너무 적게 개성공단의 경우에 받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그 최대한 많은 현실 지대를 징수하도록 5년 단위로 재평가해서 지대를 징수하는 이런 방식을 통하고, 또 제3자를 경유하지 않고 민간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고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한이 지대조세제를 실시하고 북한이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하면 명칭만 다르지 실제 내용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모두 지대는 거의 전부 환수하고 생산 등에 대한 세금은 최대 감면하는 경제체제로 바람직한 통일경제체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경제성장과 분배정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공주의 체제는 통일한국을 위한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토지를 사유하고 자본도 사유하고 한 결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폐단이 나타나고 있죠. 사회주의는 토지는 공유하고 또 자본도 공유하고 한 결과 생산 인센티브가 소멸됨으로써 생산력이 침체되는 그런 폐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공주의는 토지는 공유하는 그 철학이 있고 자본은 사유하는 철학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경제를 성장과 분배 정의를 모두 상당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공주의 정책이 분배 정의를 상당히 달성하는 것은 이 지대를 다 환수하고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상당히 달성하는가 이것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니콜라우스 티드만과 플로렌스 플라스만이라는 두 학자가 지공주의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실증적으로 연구했습니다.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지공주의 정책을 실시하면 국내 순생산이 NDP, 국내 순생산이 50% 내외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엄청난 그 생산 증가 효과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 경제 성장이 50%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일자리가 50% 더 늘어난다는 얘기와 거칠게 얘기하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3천만 개라고 하면 50%인 1,500만 개가 더 늘어나서 일자리가 4,500만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곧 실업이 사라지고 저임금 문제도 사라진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니콜라스 티드만과 또 플로렌스 플라스만에 의하면 이러한 지공주의 정책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산력 증가 효과를 내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완전히 개인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자본과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저축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토지와 기타 자연의 기회에 대해서 그 사용 대가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 적정 사용을 촉진시킵니다. 넷째는 토지와 기타 자연의 기회에 대한 투기를 근절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로 인한 자원의 저사용, 언더유즈를 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지공주의 정책은 엄청난 경제성장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공주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분배정의를 모두 상당히 달성하기 때문에 통일 한국을 위한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모두 통일을 위한 지공주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통일헌법에 지공주의 국가철학이 명문화돼야 돼요. 현재 대만 헌법에서는 이 지공주의 국가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평등한 토지권, 그리고 토지가 국민 전체에 귀속된다, 그리고 토지 가치를 국민이 향유한다. 이러한 주요한 원칙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헌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통일한국의 헌법에 토지의 천부성,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사상에 근거해서 모든 국민의 평등한 토지권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토지 가치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토지 가치가 지대입니다. 지대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요컨대 hin형경제란
성서에 나타난 신형경제법의 4대 원칙들이 현대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된 대한경제입니다. 그런데 신형경제법의 4대 원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현토지법의 평균집권, 평등한 토지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평등한 토지권 원칙이 현대에 맞게 훌륭하게 적용된 대한정책이 바로 지공주의 정책입니다. 이 지공주의 정책은 신형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정책이고 이것은 경제성장과 분배정의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위한 아주 훌륭한 대안정책이 됩니다. 지공주의를 주창한 그 헨리 조지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 부활에서 지공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부활의 남자 주인공인 네흘리도프가 대지주 귀족인데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네흘리도프는 성경의 신현토지법의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토지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땅을 나누는 것이 가장 평등하게 토지 사용권을 나누는 방법인지 농민 여러분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흘리도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방식들이 모두 다 토지 면적을 평등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러시아의 땅에는 흑토와 같이 기름진 좋은 땅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사토, 모래땅처럼 척박한 땅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좋은 땅을 얻기를 바라죠. 또 사람들은 다 최대한 많은 땅을 갖기를 원하죠. 사람 중에 나쁜 땅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없고 또 적은 땅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땅을 주고 누구에게 나쁜 땅을 주고 누구에게 많은 땅을 주고 누구에게 적은 땅을 주고 이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헨리 조지가 농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방식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흑토와 같이 좋은 땅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지대를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내고 사토와 같이 나쁜 땅을 쓰는 사람은 그만큼 적은 지대를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내고 그리고 넓은 땅을 쓰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지대를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내고 또 좁은 땅을 쓰는 사람은 그만큼 적은 지대를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내고 그리고 위치가 좋은 땅을 쓰는 사람은 많은 지대를 공동기금으로 내고 그리고 위치가 나쁜 변두리 땅을 쓰는 사람은 그만큼 적은 지대를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내고 그러니까 토지의 위치와 비옥도와 면적에 따라서 차등적인 지대를 다 모두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모아서 마을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좋은 땅, 넓은 땅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가는 그 혜택만큼이 바로 지대로 반영이 돼서 그 지대를 그만큼 더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내게 되기 때문에 좋은 땅, 넓은 땅을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혜택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동시에 나쁜 땅, 좁은 땅을 쓰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 손해 역시도 그만큼 지대를 적게 내게 되기 때문에 그 손해 역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차등적인 지대를 다 징수를 하게 되면 어느 땅을 사용하든지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관계없이 어느 땅을 사용하든지 그 가져가는 그 몫은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불평등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소설에서 이 이야기를 역설한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토지개혁의 방향을 헨리 조지의 방식, 지공주의 정책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레프 톨스토이가 1910년에 운명을 하게 되는데 헨리 조지의 사상을 처음으로 접한 것이 188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사반세기죠.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 정책을 러시아 사회에 전파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톨스토이가 1910년에 운명할 때 자기 집을 이제 떠나죠. 그 가족들이 특히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사상에 동의하지 않아서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이제 그 얼마 후에 이제 기차역에서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처럼 이제 위험한 그 순간에 한 이제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톨스토이에게 러시아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톨스토이가 30분 동안을 헨리 조지의 이 지공주의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막내딸이 톨스토이의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 위험한 순간, 곧 이제 며칠 후면 운명을 하게 되는 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그 순간에 그 헨리 조지의 이야기를, 그 지공주의 이야기를 30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역설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만큼 톨스토이는 자기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것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러시아의 짜르 황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결국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 결국 이제 실패한 그 사회주의 실험을 구소련이 그렇게 하게 됐고 그 결과 전 세계에 이런 사회주의에 실패한 실험들이 잇따르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죠. 만약 이때 톨스토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러시아가 헨리 조지 방식의 이 지공주의 정책을 실행했다고 하면 러시아는 분배 정의도 달성하고 경제 성장도 이루면서 아주 놀라운 그런 국가로 아마 변화가 됐을 겁니다. 이 헨리 조지가 톨스토이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또한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중국의 국가의 아버지, 국부로 불리는 순원입니다. 우리말로 손문이라고 하죠. 순원이 청황조 지배체제를 타도하고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공화정을 세웁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원의 사상이 삼민주의인데 이것은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해서 삼민주의입니다. 민이 세 개라서. 그런데 다른 중국 지식인들도 다 민족과 민권주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손문에게 특이한 것은 바로 이 민생주의입니다. 그런데 손문의 그 민생주의의 핵심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가 절제자본이고 하나가 평균집권입니다. 절제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또 국가기관산업은 국가의 국유로 해서 독점 자본주의를 절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사용권을 보장해야 된다. 여기서 이 평균집권이 바로 헨리 조지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순원이 청황조에 저항하다가 쫓겨서 이제 영국으로
잠시 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톨스토이주의자들을 통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접하고 그래서 자기의 특이한 사상인 민생주의의 아주 핵심으로 평균집권, 평등한 토지권 사상을 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지대를 세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가를 세금으로 받는 방식을 택해서, 그러니까 땅값이죠. 지가를 세금으로 이제 그 몇 퍼센트를 이렇게 징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데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중경으로 이렇게 갈 때 상해에서도 국민당과 함께 있었고 중경에서도 중국 국민당과 함께 있었죠. 그러면서 순원과 그 중국 국민당 인사들과 그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소왕 선생이 건국 철학으로 삼균주의를 제창합니다. 삼균주의. 삼균주의는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요.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 나라와 나라 간의 균등. 이것이 한 축에서의 삼균이고 또 하나의 또 삼균은 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 해서 또 삼균입니다. 이 두 가지 삼균이 같이 이걸 총합해서 삼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 경제균등의 핵심 내용이 중국 순원의 민생주의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내용과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그 외무성이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보고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제균등론하고 순원 중국 국민당의 민생주의가 유사하다. 이런 보고서까지 이제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헨리 조지로부터 레프 톨스토이로, 그리고 톨스토이주의자들을 통해서 순원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렇게 이 평등한 토지권이라고 하는 이런 지공주의 사상이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방 공간에서 좌익과 우익, 극자와 극우의 극단적인 대결 가운데 이 중도파는 그 가운데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숙청되거나 암살되거나 이런 비극이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이 지공주의 사상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60여 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공주의 사상을 희년 경제를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천하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을 통해서 한국의 이 지공주의가 또 희년 사상이 깊이 전파가 되었고 그 결과 지금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에서 이 지공주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왜 해방 직후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희년 경제 또 지공주의에 대한 그 지식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룰 때 남북 동시 개혁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일도 문제가 있어요. 북한 사회주의로의 흡수 통일도 문제가 있어요. 이 남한 자본주의의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이 폐단을 그대로 갖고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은 북한 동포들이 또 우리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통일한국의 대안이 아니에요. 또한 동시에 북한 사회주의로 통일을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대안이 아닙니다. 북한 사회주의의 그 생산력 침체, 그리고 그 가난밖에 나눠 가질 것이 없는 그 사회로 통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을 동시에 개혁하는 그런 통일을 이루어야 내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지공주의인 것입니다. 지공주의 체제로 남북을 통일을 이루어내게 되면 남한 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나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북한 사회의 생산력 침체 문제도 상당한 정도로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남북을 모두 다 경제성장과 분배정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체제로 아주 훌륭하게 통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의 원래 제목이 일제강점기에 나올 때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순환의 역사다. 그런데 그 순환의 여왕, 역사의 세계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지나간 곳에 그 세계사의 수레바퀴에 치여서 쓰러져 있는 그러한 버림받은 늙은 창녀와 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의 역사와 같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늙은 창녀의 뱃속에 세계 평화를 가져올 왕자를 잉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체제로 분단돼서 그 분단이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우리 민족이 마셨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통일을 이룰 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적인 훌륭한 통일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 민족이 아니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는 하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고민일 거예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남북이 분단된 상황,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통일을 정말 남북 동시 개혁적인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우리 민족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찾아진 그런 대안을 세계 문명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세계 문명은 사회주의의 실패, 그리고 자본주의가 갈수록 극악해지는 이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그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길을 잃은 세계 문명 앞에 우리 민족이 지공주의 체제로 통일한국을 이루어내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길로 가자고, 통일한국을 정말 희년경제 통일로 지공주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어냄으로써 전 세계 인류 앞에서 이 길로 가자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타고르의 시처럼 동방에 타오르는 햇불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문명 앞에서. 그것이 바로 세계사의 수레바퀴가 지나간 곳에 쓰러져 있는 비참한 늙은 창녀와 같은 우리 민족의 그 늙은 여인의 그 뱃속에 세계 평화를 가져올 왕자를 잉태하고 있다는 함석헌 선생의 그 통찰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단의 잔을 우리가 마신 것은 그 분단을 극복하는,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을, 정말 그런 멋진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냄으로써 고난의 의미를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희년 통일은 누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의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황폐한 무너진 이 터에서 다시 역사를, 이 분단의 역사를 다시 통일의 역사로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희년의 사람들입니다. 희년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자기 스스로 희년 정신을,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희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동시에 사회를 향해서
이 사회에서도 희년 개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희년 정신의 실천과 사회적인 희년 개혁을 모두 추구하는 이런 희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황폐한 분단의 역사가 다시 재건돼서 통일의 역사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을 희년 한국으로 준비하고 받아야 합니다. 희년의 말씀이 구현되는, 희년의 원칙이 구현되는 그러한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합니다.